일본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를 내려오는 거를 혼자 힘으로는 막기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영국이라는 나라랑 손을 잡아요. 자, 우리 영국은 저번에 그 갑신정변 끝난 다음에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적이 있죠. 자, 그 거문도 왜 불법적으로 점령했어요? 자꾸 이제 러시아가 조선이랑 손을 잡고 한반도를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걸 견제할 목적으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영국이 마침 또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일본이랑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일본과 동맹을 맺게 돼요. 이게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동맹? 영일 동맹.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자, 한반도 북쪽에 있는 용안포라는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제 슬슬 뭔가 서로 전쟁을 할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때 고종은 눈치를 채고 여기에 어디에도 휘말리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나라 바깥에다가 우리는 어디에도 편을 들지 않겠다. 무슨 선언을? 네, 중립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전쟁이 더 다급했고 한반도에서 더 절실했던 일본이 러시아를 먼저 공격해요. 여순 지역을 먼저 공격하는데 여순은 어디냐면 자, 여기 요동이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반도 이 반도가 요동 반도예요. 요동 반도 끝자락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가 이제 여순, 중국어를 위순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당시 러시아 함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여기를 먼저 타격하는 여순 전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날 바로 인천 앞바다의 제물포 항구를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가 이게 제물포 해전이에요. 자, 이렇게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러시아를 선제 공격하면서 일어난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러일 전쟁이에요. 자, 전쟁 일어나고 일본과 러시아가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자, 러일 전쟁은 청일 전쟁이랑 좀 달랐어요. 청일 전쟁은 이제 청나라가 그 일본을 좀 얕봤다가 그 전투에서 제대로 거의 뭐 자기들이 서양으로부터 구입한 무기 이런 것들 활용도 못 해보고 일본에게 계속 차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방적으로 일본의 승리로 끝난 전쟁이 청일 전쟁인데 이 러일 전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일단은 그 군사 숫자로만 비교해봐도 러시아 육군이 100만 명이었어요. 러시아 땅덩어리 크죠? 일본은 육군 다 끌어모아서 징병제를 통해서 다 끌어모아도 2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그 배라든지 함대 규모도 일본의 4배나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러시아가 훨씬 덩치가 커가지고 사실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 보였는데 자,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조선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그 정복에 대한 의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등장하겠지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일본 편을 들게 되면서 일본이 차츰차츰 승기를 잡아가요. 하지만 일본도 여기서 피해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특히 여순 전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이 결국 승리를 하긴 거뒀는데 전사자가 무려 6만 명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어가면서 일본이 이끌어갔던 전쟁이 러일 전쟁이다. 자, 근데 일본은 자, 이제 단순히 러시아만 무찌르는 게 아니라 러시아 무찌른 다음에 조선을 완전히 자기 땅으로 지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점차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조선 정부에다 이것저것을 강요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제일 먼저 강요한 게 한일 의정서.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일본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땅 어디든 마음대로 점거할 수 있다. 싸움은 언덕 위가 유리해요, 언덕 아래가 유리해요?
위가 유리하죠. 자, 유리한 군용지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대한제국 정부에게 강요한 조약 한일 의정서. 네. 그러니까 이때 또 많은 토지가 일본에 의해서 약탈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본은 한일 협약이라는 걸 대한제국 정부에 강요를 해요. 자, 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 괴롭히는 것만 고문이 아니라 정치할 때 그 정치가들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훑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문이라고 불러요. 자, 그 일본이 파견한 사람들을 대한제국 정부가 고문으로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일 협약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과 외교를 담당하는 분야에 고문이 파견되는데 재정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이 일본인 읽어보세요. 누구? 메가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이 누구? 스티븐스. 이 사람은 친일파 영국인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미국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한제국 정부 요직에 속 배치를 하게 되면서 자, 조선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자, 이름하여 화폐정리 사업. 이 화폐정리 사업은 조선이 당시에 그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써오던 상평통보라는 걸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종 정권 들어선 다음에 얼마 있다 백동화라는 돈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품질이 떨어지고 이게 위패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시중에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나서가지고 자신들이 조선의 화폐를 근대적으로 개혁해준다는 명분으로 조선 돈을 바꿔요. 바꾸는데 어느 나라 돈으로 바꿨을까요? 일본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 조선은 원화를 쓰죠. 일본은 어떤 돈 써요? 이 원화를 엔화로 바꾸는 작업. 원이 N이 되었고, 네. 자, 원래 조선은 갑오개혁 때 은본위제를 채택을 했었는데,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은본위가 아니라 금본위로 화폐를 찍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화폐 본위 단위가 은에서 뭐로 바뀌게 된다? 금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지금 거의 이제 나라를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먹듯이 이렇게 먹으려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 잘 쓰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일본인들이 자, 그 군대로 지배를 한 다음에 엔화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화폐 정리 사업이다. 이때 이 화폐 바꾸고 새로 찍어내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었단 말이야. 대한제국 정부는 예산이 없었어요. 이 예산을 다 어디서 구했을까요? 일본에게 빚을 지게 돼요. 나라 대 나라 간에 빚 지는 걸 차관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게 진 빚이 이때 무려 1,300만 원. 자,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 대한제국 당시 예산의 거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었다고 하는데, 자, 이 금액을 일본에게 빚을 지게 된다. 자, 사람 대 사람 간에 빚을 지게 되면, 참 빚진 사람들은, 그, 돈을 빌린 사람에게 할 말이 없어지게 되죠. 이때부터 여러 가지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돼요. 자, 결국은 이제 일본이 처음에는 그 전세가 조금 불리한 적도 있었지만 거듭해서 계속해서 러시아 군대를 집요하게 유격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서 차츰 승기를 잡아가고 자, 이제 일본이 또 주력을 한 거는 청일전쟁 때 일본이 청나라 쓰러뜨렸지만 방심했다가 러시아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기껏 차지했던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됐죠. 자,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안 겪으려고 이번엔 일본이 미국이나 영국같이 큰형님 나라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잘 사바사바 아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도 전쟁 종전 직전에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는 걸 체결해요. 비밀리에. 자, 일본은 러일 전쟁 끝난 다음에 이 조선을
식민 지배할 거고, 미국은 당시 스페인이랑 전쟁을 해가지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식민 지배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미국 너희는 필리핀 가져가. 우리는 조선을 가져갈. 자, 이거를 강대국 미국과 일본이 서로 합의를 합니다. 자, 근데 원래대로라면 미국이 우리 조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죠? 과거에 조미수 통상조약이라는 게 체결됐을 때 조선과 미국 간에 어떤 조항이 있었어요? 거중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 거중 조정은 이제 조선이나 미국 양측이 이제 조약을 맺은 순간 한쪽이 어려워지거나 다른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그 조약을 맺은 뭐 나라가 한쪽 나라가 도와주기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자, 이 거중 조정 조항이 있어가지고 당시 고종이 또 미국 대통령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때 미국이 조선의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어디랑 거꾸로 손을 잡은 거예요? 일본이랑 손을 잡은 거예요. 자, 이게 가스라 텍스트이냐. 자, 그리고 1차 영일 동맹에 이어서 다시 영국과 한 번 더 동맹을 굳건하게 다시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은 조선을 식민 지배한다. 영국은 이전부터 식민 지배하고 있던 인도를 확실하게 식민 지배한다. 이거를 서로가 인정하게 된 조약. 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영국같이 큰형님 나라들의 지지, 이런 것들을 얻어낸 다음에, 자, 마침내 미국의 중재. 자, 이 포츠머스라는 도시는 미국에 있는 도시예요. 네, 미국 동부에 있는 도시인데, 이 포츠머스라는 곳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 아직 전쟁이 안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근소하게 일본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일본 대표를 미국이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강제로 미국의 힘으로 이 두 나라를 화해시키고 전쟁을 끝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게 포츠머스 조약. 뭐 이름하여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이 포츠머스 조약으로, 자, 러시아는 이제 한반도에서 완전히 영향력을 상실하게 돼요. 러시아는 만주, 일본은 조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다라는 걸 양측에서 서로 합의를 봅니다. 자, 이제 그 강력한 나라 청나라, 그리고 거대한 나라 러시아 두 나라를 일본이 다 물리쳤죠? 이제 거리낄 게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이 조선에게 강요한 조약이에요. 1905년이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명칭은 을사, 그리고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무슨 조약? 보호조약이.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네. 북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을사보호조약 혹은 을사조약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해요? 네, 늑약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늑은 이렇게 써요. 이 늑이, 요거는 뭔지 알죠? 요건 무슨 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힘력자죠. 자, 요건 뭘까요? 왼쪽에 있는 건. 이게 가죽혁자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죽으로, 힘으로 이제 그 가죽으로 만든 끈을 채워가지고 짐승들을 그 숙박하는 기구를 그, 이 륵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곱비예요, 곱비. 굴레, 이런 뜻이거든요. 자, 조선인들에게 그 강제로 외교권을 뺏어가면서 굴레랑 곱비를 씌웠다. 그러니까 소를 길들이듯이. 자,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나라 대 나라 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외교권이라고 하죠. 이 외교권을 이제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를 대신해서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선은 이제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감부를 만들게 된다. 자, 이 통감부 중요하죠?
이 통감부가 만들어져서 조선을 이제 대한제국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자, 이 통감부의 초대 통감, 우두머리가 그 유명한 누구였다? 이토 히로부미였다. 을사늑약 체결 당시에, 자, 고종의 반응. 먼저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고종이 있었던 덕수궁을 포위를 해요. 그 다음에 고종에게 가서 이 을사늑약 체결할 거를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고종의 대답,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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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들 모아놓고 고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타협해서 결정해라. 누구한테? 신하들한테. 자, 이러면 돼요? 잘 타협해서 얘기해봐.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하들한테. 사실 물론 이제 총칼 앞에서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국왕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라 국왕으로서 사실은 올바른 처사는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을사오적이라든지 그 친일 대신들을 많이 욕을 하는데, 그 이전에 1차 책임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굳이 그 책임자를 따지자면. 그렇죠. 이 국왕이 먼저 좀 강경하게 이걸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용기를 내서 그런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자, 그럼 당시 신하들, 한규설. 이 사람은 당시 그 조선에서 가부개혁 때 의정부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이제 내각이라는 기구가 생겼거든요. 그 내각을 책임지는 최고 우두머리가 참정 대신 혹은 총리 대신이라고 불렸는데, 이 참정 대신, 총리 대신이 한교설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바로 아래 누구예요? 국무? 총리격. 자, 그리고 그 탁지부 대신, 탁지부는 오늘날로 치면 기획재정부예요. 세금 어디로 쓸 거 결정하는 부서. 탁지부 대신이 민영기. 그리고 법부 대신이 이하영. 자, 그리고 요 당시에 이제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가져갔죠,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이때 외무부 대신, 당시에 외부라고 불렀거든요. 외교부 장관. 외부 대신이 박재순. 내부 대신, 내무부 장관. 네, 지금으로 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경찰청장 임명하고 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이지용. 국방부 장관. 군부 대신이 이근택. 국부 대신, 교육부 장관이 이완용. 농상공부, 농림수산부, 뭐 예를 들면 농업, 축산, 뭐 수산 이런 거 관련된 장관이 권중현. 지금 총리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부가 있었죠. 내각과 7부 해서 총 8부 대신이 있었거든요. 국무총리까지 합쳐가지고. 자, 이 대신들 중에서 한규설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반대. 이 사람 유일하게. 예. 민영기 반대. 자, 이하영 처음에 반대하다가 찬성. 나머지는 갈팡질팡 했는데 박재순과 이완용 중심으로 조건부 찬성. 일단은 일자가 저렇게 나오니까 찬성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내용을 수정하자.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했죠. 그래도 총리 대신이 동의 안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자,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다가 강제로 서명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규설은 끝까지 서명 안 하고 민영기랑 이하영은 설득에 넘어가서 서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통과된 게 을사늑약이에요. 예.
근데 이 민영기랑 이하영이라는 사람은 반대쪽에 섰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정말 이름난 친일파로 이름을 날리게 돼요. 마음을 바꾼 거죠. 이 한규설이라는 분만 끝까지 일본이 준 자비나 이런 것들도 반납하고 그때 내가 그 끝까지 반대를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고 나머지 7명은 일제가 주는 자비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안전이 뺏기게 되면서 이때 이 칠부 대신들에게 일본이 이제 돈을 주거든요. 그때 이때 이완용이 받은 돈이 15만 원이었어요. 그 15만 원이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90억이래요.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는 그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아무튼 얼마를 받았다? 90억을 받았다. 자, 뒤늦게 신하들한테 잘 타협하라고 그 당시에 좀 어떻게 보면 발뺌을 하다시피 용기 없는 모습을 보였던 고종이 대한민국 평리원 검사였던 이준, 이상설. 이 이상설이란 분은 마지막 과거시험 급제자예요. 1894년 과거시험 없어질 때 과거기억 때 그때 마지막으로 과거시험에 합격했던 사람. 자, 이 사람은 막차를 탄 사람인데 머리가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수학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법 연구에도 능해가지고 만국공법이라고 불리는 당시 국제 여러 나라들 간의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외교법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하신 분이 이상설이랍니다.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라고 그랬죠. 평리원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자 그리고 이위종 가장 젊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범진이라는 사람. 이범진은 친러파였는데 아버지가 러시아 대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이 사람은 러시아어라든지 프랑스어, 영어를 할 수 있었던 사람. 인재죠. 자, 이런 사람들을 헤이그,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에서 당시 열린 만국 평화회의 자리에 이 세 사람을 보내요. 자, 그리고 을사늑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하는데 그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이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일단 외교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한제국이. 없죠. 자,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이 이걸 다 승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그 이들은 헤이그 특사 자리에 거기 만국평화회의 자리도 가지를 못하고 그 바깥에 나와가지고 국제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 내용이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대한제국을 바라보는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일본이 요거를 빌미로 해서 요때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린다. 자, 고종이 끌어내려지고 요 당시에 새로 즉위했던 황제가 고종의 아들이었던 누구? 홍종이죠. 자, 우리 고종 때 연호가 뭐였어요? 여러 번 바뀌는데 가부개혁 때 처음으로부터 독립하는 걸 기념해가지고 개국이란 연호를 썼었죠. 개국 503년. 그러다가 을미개혁 때 어떤 연호 썼죠? 양력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건양이란 연호를 썼죠. 그죠? 그러다가 대한제국 수립 선포한 다음에 독립협회 해산시켜 놓고 고종이 이제 우리 개혁해보자 해서 새로 개혁을 시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개혁이었어요? 광, 광무개혁이었죠. 고종 때 연호가 광무였다가 네.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하면서 연호를 마지막 연호예요. 융희라는 연호로 바꿔요. 아버지 일본이 끌어내리고 아들을 즉위시키는 건데 순종이 이 즉위식에 원래 참여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자, 그래서 순종이 자기 대신에 그 내시 있죠. 네. 내시에게 자기가 입는 옷을 입혀가지고 강제로 내보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결국은 순종이 즉위하게 됐고, 자, 순종이 네, 조선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되죠. 그리고서는 한일 신협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한일신협약은 정민년에 체결돼가지고 이름하여 정미칠조약이라고 불러요. 자, 통감부 아래에 그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의 우두머리를 당시에 장관이라고 안 부르고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 차관이라고 불렀어요. 이 차관을 다 일본인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각 부의 장관들을 다 일본인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미 7조약에 플러스 알파, 부로 이거를 이제 부수각서라고 부르거든요. 그 뒤에 끼워놓은 조항에 대한제국의 군대 당시에 8,80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모두 해산시킨다는 명령을 내려요. 이때 우리 저 조선 대한제국의 군대가 시위대라는 부대였는데 시위대장이 당시 여기에 불복을 해가지고 권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대한제국 군대가 그 일본 군대에 맞서가지고 잠시 그 창덕궁과 덕수궁 요 일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총격전을 벌이거든요. 그리고 흩어져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때 어디에 가담했을까요? 맞아요. 의병에 가담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민연에 일어난 의병, 무슨 의병? 정미의병에 가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후각서라는 게 체결이 되면서 1909년이에요. 우리나라 사법권을 일본이 가져가요. 자, 조선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 재판관들이 판사가 다 누구? 일본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당시 조선에 이제 경무청이라는 그 경찰기관이 있었는데 그 경무청이 해산되고 경찰권도 가져가요. 그리고 이 경찰권을 누가 행사하냐면 일본인들이 행사하는데 헌병이 일본의 경찰을 그러니까 조선 대한제국의 경찰을 담당하게 돼요. 헌병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이죠, 군인. 너희 경찰이랑 군인 본 적 있어요? 자, 경찰 아저씨들은 뭐 사복을 입고 다니기도 하지만 이제 경찰 또 제복들이 있죠. 그거 입고 파출소나 경찰서 같은 데서 근무하시죠. 그죠? 그리고 파출소나 경찰서는 이렇게 민간인들 눈에 띄는 곳에 있죠. 뭐 동네에 가다 보면 파출소, 경찰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간인들 뭐 법 어기거나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파출소나 경찰서를 끌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경찰들이 평소에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총을 차고 다녀요, 안 차고 다녀요? 총을 안 차고 다녀요. 뭐 아주 형사 사건이나 중요한 일 아니면 웬만하면 총을 안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그죠? 다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이 총을 웬만하면 안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민간인들 위해서 만든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 경찰인데 군인들은 어때요? 그죠? 군인들이 만약에 휴가 나온 거 아니고 어디 외출이나 외박 자유롭게 휴가 나온 거 아니면은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한쪽 어깨에다 총을 메고 다녀요. 장교들은 총을 차고 다니고. 그리고 군부대는 보통 어디 있죠? 사람들 안 보이는 데 있어요. 특히 어디 있을까? 어디 많이 있을까? 그죠? 산 위에 많이 있어요. 그 왜 산 위에 있을까요? 맞아요. 군대에서는 그 총을 다루기 때문에 사격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그 총을 가지고 있어서 사격 훈련 하다 보면은 그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저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런 군인이 조선의 경찰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헌병이란 군인은 군인들 중에서도 군기가 아주 센 군인들이에요. 헌병이 어떤 군인인지 혹시 아나요? 특별부대긴 한데 무슨 일을 담당할까요? 너희 그 군부대 앞을 혹시 지나가 봤을지 모르겠는데 군부대 이렇게 엄마 아빠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 군부대 앞을 이렇게 총 차고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요. 예, 그런 군인들이 의장대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군인들이 헌병이에요. 그 헌병들은 그렇게 군대 앞에서 보초를 서거나 군인들이 왜 군대 앞에서 보초를 설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부대원들이 잘못하면은 군 생활 힘들어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죠. 그걸 체령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못하게 지금 막는 군인들이 헌병이에요. 헌병은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군인들인데 이 헌병들은 군기가 엄청 세요. 지금도 아마 일부 부대에는 선생님이 알기로 구타가 남아 있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보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군부대 안에서 그 선배 후배들끼리 막 치고받고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합 주거나 얼차려 주거나. 자, 아무튼 그렇게 군기가 빡센 군인들인데 당시 헌병대 일본 군인들은 이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한쪽 어깨에는 뭐를 맸다? 총을 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제가 조선을 이제 꽉 숨도 못 쉬게 누르게 되는데, 자, 이런 통치라고 불러요. 무단 통치. 자, 무력으로 짓누르는 통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동학농민운동 기억나죠? 네. 동학농민운동은 우금치 전투에서 거의 학살을 당하면서 와해됐죠? 근데 동학의 잔당들이 살아남아서 한동안 이제 의병 활동에도 가담하고, 자, 게릴라 전술을 펼쳐요. 자, 그런데 동학 내에서 조금 그 동학 지도부가 의견이 둘로 갈려요. 먼저 그 최재우, 최시영, 최보따리 기억나죠? 이 최시영의 뒤를 이어서 3대 교주가 된 사람이 손병이에요. 근데 이 손병희는 당시 생각하기를 지금 동학이 이대로 이렇게 지금 조선에서 계속 그 일제랑 맞서 싸우는 거는 그거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지를 모르고서 이렇게 일본이랑 저항해서 싸우다 보면은 결국은 일본에게 패배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손병희 3대 교주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자 이것저것 일본의 어떤 군사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배워온단 말이에요. 그 손병희가 유학 가 있던 시절에 동학 지도부 중에서 일부가 친일 세력으로 변질을 해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이용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동학이었는데 이 동학의 이름을 시청교라고 바꿔요. 이 시청교는 그 동학에서 그 믿는 교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변형시켜서 그 교리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그 믿어야 되는 대상 1순위로 일본 천황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파예요? 친일파죠. 자, 그래서 동학 내부에서 그 변질된 조직인 이용구가 조직한 단체가 일진회라는 단체. 그리고 당시에 이제 거의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친일단체들이 등장하는데 유신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무슨 유신일까 이거? 메이지? 메이지 유신을 본받자 이거예요. 송병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완용이랑 누가 친일로 1등 하는지를 항상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이 유신회와 이용구 멤버들이 합쳐가지고 만든 단체가 일진회라는 단체. 일진회가 여기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 합방이라는 용어를 써요. 합방. 뭐 요즘에도 라이브 방송할 때 뭐 누구 게스트들 합방하고 뭐 이런다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합방이라는 얘기는 나라 대 나라 간의 합체를 의미해요. 잠시만 동맹을 그렇죠. 좋은 뜻으로 쓰이긴 한참 좋은 뜻인데 사실 의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국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1910년 이 년이 경술년이에요. 무슨 년? 어, 경술년에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돼. 그 병합조약 조약문을 보면은 병합이란 말이 6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병합이란 말 자체는 합병이란 말이랑 마찬가지로 말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일본이 아무튼 조선을 병합 이렇게 나란히 병자거든요. 나란히 합치한다 뭐 이런 뜻인데 조선을 가져가기 위해서 당시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만든 용어예요. 근데 조선 쪽에서는 대한제국 우리 저 한국 쪽에서는 이런 용어를 잘 쓰진 걸 좋아하진 않고 당시 일제가
대한제국을 병탄했다. 탄이 뭘까요? 탄. 탄. 탄은 삼킨다는 뜻이에요. 삼킨다. 일제가 대한제국을 어떻게 했다? 삼켰다. 네.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이거 치는 뭘까? 치. 치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경술국치라고 부른다. 자, 우리 을사보호조약 때 체결 그 통감부라는 부서가 만들어졌죠. 이 통감부가 이때 이름을 뭐로 바꾸게 될까요? 조선 총독부로 바꾸게 돼요. 자, 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조선의 초대 총독이 돼요. 3대 통감이 초대 총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데라우치 마사타케 별명은 조선 왕이었어요. 진, 별명. 그냥 우선을 만든 거. 그죠? 그러면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일제가 지배하는 식민지 조선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조선에서 제일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다? 조선 내가. 데라우치. 이 사람이 조선 총독으로 불렸고, 이 조선 총독은 일본 천황이 일본 내각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접 임명하는 사람. 자, 보통은 누가 임명됐을까요? 군인들이 임명이 돼요. 권한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법을 만들어요. 행정, 법을 집행해요. 사법,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요. 입법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고 행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죠. 사법은 검찰에서 하는 거죠. 자, 이런 역할들을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권도 있어요. 이때 그리고 이 한일 병합조약에 가담했던 여러 그 친일파들이 자비를 받는데 중추원. 자, 이 중추원이라는 기관. 예. 이 중추원에 뭐 친일파들이 자비를 받게 되죠. 자작, 백작, 후작. 자, 이런 자기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뺏겨가는 과정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운동이다? 국권, 수호는 지킨다는 뜻이에요. 국권 무슨 운동? 수호 운동. 네. 국권 수호 운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요. 먼저 의, 열, 투쟁.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투쟁? 자, 그 다음에 의, 병 운동. 마지막으로 애국, 애국. 계몽 운동. 자, 먼저 의열 투쟁은 의롭게, 멸치. 열심히, 맞아요. 네. 열심히, 분노해서, 조금, 어때요? 이성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좀 감정적인 그런 표현, 투쟁 방식인데, 의병운동은, 우리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죠?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충을 실현하려고 했던 양반 유생들. 이들이 내걸었던 거. 위정, 적사.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충이라는 특히 개념을 강조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게 의병운동입니다. 애국계몽운동은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던 사회 진화론을 수용했어요. 진화론 들어봤어요? 다윈의 진화론? 찰스 다윈 들어봤어요? 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 내용이 뭐죠? 진화뭐. 그죠? 진화는 진화하는데 우월한 게 진화해서 그러니까 동종의 여러 뭐 이렇게 동물들이 있으면은 우월한 종자들만 살아남고 열등한 종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도태라고 부르죠. 도태. 예. 뭐 힘이 세거나, 뭐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우두머리, 무리에서 좀 인기 있고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애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예, 멸종하고. 자, 요런 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죠? 약육강식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일본이 조선을 이렇게 거의 병합 직전까지 몰고 간 거는 대한제국이 좀 아무래도 무능력하고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니까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해보자 이런 얘기. 당시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글을 모르는 거를 문맹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문맹한 사람들을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우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세력이 애국 계몽운동. 그래서 애국 계몽운동 차원에서 이 당시에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자, 봐봐. 너희 지금 다 초등학교 다니고 있죠? 초등학교 사립도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는 다 공립이에요. 나라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지금 너희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그 서울시교육청에 소속된 그 공무원들이에요. 교육 공무원들. 네.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배우고 있는 건데 요 당시에 일제가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다가 이제 마침내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거두면서 조선의 교육도 다 일본이 장악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당시에 조선에 있는 많은 이제 그 학교들, 소학교라고 했죠. 가장 어린 아이들을 받는 그 소학교 교사들이 다 일본인으로 임명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 그 조선인 교사들도 임명이 되긴 하는데 그 조선인 교사들도 그쵸. 일본어 교육을 받고 심지어는 교과서가 이제 일본어로 쓰인 교과서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교편을 하고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공립학교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를 친일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 차원에서 사립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거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도산 안창호, 예, 남강 이승훈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의열투쟁. 자, 감정적이라 그랬죠? 자, 이 나라를 뺏겨가는 거에 이제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 을사보호조약의 한 거에서 이제 목숨을 끊은 사람. 이제 국권 피탈 과정이 쭉 이렇게 써 있었으면 그 아래에 해당하는 얘기들이 쭉 요 아래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민영환, 그리고 조병세. 이런 분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병세 같은 경우에는 그 가마 안에서 음독자살. 민영환이라는 분은 칼로 자기 이제 목을 찔렀죠.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뭐라고? 그런 뒤에서 묻혀주. 뭐, 목을 매달거나, 그러면 조금 아무래도 통증이 좀 덜 했겠죠? 예. 장지연이란 분은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사의 주필이었어요.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한밤중에 목 놓아서 크게 운다라는 뜻의 시랴 방성대국이라는 논설을 신문에 실어요. 다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방성대국. 다 같이 따라 읽어봐. 아, 을사늑약을 주도했던 5명,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준영. 이 5명을 암살하자는 오적 암살단이 조직이 돼. 나철 오기요. 나철이란 분은 결국 이거 오적 암살은 실패하는데 대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분이에요. 대종교는 우리 민족의 시조, 고조선을 세운 사람. 대중은 싫어. 네,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라서 단군교라고도 불렸어요. 장인환 전명훈 의거, 장전 의거라도 불리는데, 자, 우리 저 친일파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 기억나죠? 이 사람
1차 한일 협약 때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이 스티븐스가 미국이나 유럽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본이 조선 병합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듯의 뉘앙스의 연설들을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 죽여야겠다. 장인환 전명훈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두 사람이 같이 생각을 하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찾아가요. 그리고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열차를 탔다는 얘기를 들어요. 자, 그래서 스티븐스가 탄 열차를 같이 타요. 자, 먼저 장인환 의사가 준비된 총, 네. 죄송합니다. 이 전명훈 의사가 더 나이가 어렸는데 20대였어요. 이 준비한 총을 가지고 스티븐스가 탄 그 객차 그 위치를 알아내가지고 스티븐스에게 접근을 해요. 자, 근데 총이 총신도 있고, 자, 이게 좀 총신이 좀 길었다 그래요. 총의 그 구멍부터 여기 쏘는 데까지 그 길이 있죠. 총알이 나가는 그 길. 그 총신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게 들킬까봐 당시 전명훈 씨가 그 보자기 있죠. 하얀 보자기. 이 보자기로 자기 총을 이렇게 둘러서 감싸고 자, 한 손에 총을 들고 스티븐스에게 접근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스티븐스가 있다는 거 앉아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자, 이 스티븐스를 향해서 이렇게 총을 빵 쐈다 그래요. 자,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총을 빵 쐈는데 보자기 있죠. 그 보자기가 총구로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나가지를 않아요. 불발이 됐어.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해서 전명호 씨가 소리 때문에 자, 이 불발된 총으로 이 스티븐스를 때렸어요. 이게 쇳덩어리니까 자, 이걸로 그 스티븐스를 막 때렸는데 스티븐스가 이제 맞다가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객차 안에서 막 치고받고 저항을 하는데 그때 옆칸에서 이 소란이 일어났다는 걸 들은 그 장인환 씨가 옆으로 접근해 와가지고 자, 준비된 총으로 이 둘이 막 육박전을 벌이는데 총을 쐈어요. 자, 누가 맞았을까요? 전명훈이 맞았어요. 자, 총을 빵 맞았는데 이게 어깨, 이제 등 쪽에 맞은 거예요. 자, 빵 맞았는데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자, 맞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쓰러졌단 말이에요. 자, 그때 스티븐스가 옆 객차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를 자, 그제서야 이제 장인환 씨가 마음을 추스른 다음에 두 발을 등에다가 빵빵 명중을 시켰다 그래. 거면 네. 네. 저희가 살긴 했죠. 그죠? 안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 장인환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쐈고 스티븐스는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그 수술을 받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죽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스티븐스를 암살한 사건인데 예전에 선생님 배울 때는 이거를 전명훈 씨가 먼저 스티븐스에게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전장의거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결국 사살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인환이 죽였죠. 그래서 장전의거 이렇게 불러요. 서울빈역에서 근데 안중근 말고 또 세 명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중근을 도왔던 세 명이 더 있었죠. 자, 우리 그 을사늑약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죠. 자, 당시 안중근이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다음에 재판에서 한 얘기, 순사에게. 네, 그 죽인 다음에 코레아라고요. 네, 맞아요. 한국 만세 외쳤죠. 동양 평화로. 안중근의 생각은 한국, 중국, 일본, 동양 국가들끼리 손을 잡아서 저 러시아라든지 유럽 열강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그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을 경계했고 자, 한국을 먹어치우려고 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그런 취지로 죽였다는. 자, 그러면서 특히 안중근이 내세웠던 주요 논리는 동양이 평화하려면은 내려오는 누구를 막아야 된다? 틈나라?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방, 아는 어느 나라예요? 아라사죠, 아라사, 러시아죠? 방아론. 자, 이재명. 아, 근데 이재명 못 죽이더라고요. 네, 그죠. 지금 대통령이랑 이름이 같죠? 이완용이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 날 이제 그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20살 청년 이재명이 이제 그 키를 준비해서 이완용한테 접근을 했죠. 이완용이 당시에 그 돈도 많고 부자였기 때문에 인력거라고 해서 사람이 끄는 그 수레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인력거꾼을 세운 다음에 자 이제 그 이완용에게 덤벼들어서 이완용 등을 찔렀죠. 한 7방을 찔렀다 그래요. 자 근데 이완용이 그렇게 등을 찔렸는데도 죽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완용을 찌르려고 하는 이재명을 인력거꾼이 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막으려는 인력거꾼도 이재명이 한 방을 찌르거든요. 근데 그 인력거꾼은 죽었어요. 자, 그리고 이완용은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그 대한의원이라고 불리는 요때 막 만들어진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병원에 들어가서 이완용이 당시 그 최신 의술 이런 것들로 치료를 잘 받았단 말이에요. 어. 다 죽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계속 찌르는 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걸 뜯어 말렸다 그래. 좋은 거 아니고 이건 아니 이완용 그래도 이제 이게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손가락질 받을 사람인데 아무튼 사람을 찌르는 범죄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그 거기 도시에 있던 그 시민들이 이걸 뜯어 말렸다 그래. 이완용을 막 지나간 행인들이.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끝내 성공을 못했죠. 안타깝게도. 아니죠, 아니죠. 서울대학교 외과병원에 시초가 된 대한의원에서 이완용이 잘 치료받고 살게 됐다. 정미칠조약. 우리 그 군대를 해산시키고 고종을 강제 퇴위한 다음에 이제 이루어졌던 그 정미칠조약에 대항해가지고 시위대장, 당시 우리 대한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있던 박승원이 권총으로 스스로 머리 쏴서 자결했다 그랬죠? 자, 이후에 이 대한제국 군대가 의병에 가담을 하게 됐죠?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서 의병들의 그 무기라든지 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제국 군인들은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손질된 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의 전투력이 더 강해진다. 세졌다. 자, 경술국치에 대해서 이 황현이라는 사람의 호가 매천이에요, 매천. 매천 황현이 절명시, 스스로 목숨을 끊다라는 뜻이거든요. 절명시를 남기고 스스로 자결한다. 이 황현이 남긴 기록이 매천야록이라는 기록인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부터 쭉 얘기해왔던 뭐 대원군이 물러난 다음에 민씨 집에 폭탄을 보내가지고 민씨의 부모랑 민씨의 그 엄마랑 민씨의 양오빠가 민승호가 이제 죽임을 당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그 명성황후 민씨의 그 첫 아이가 항문이 막혀서 나왔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 매천야록에 대부분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조선 왕조 실록은 굉장히 그 근현대 부분은 내용이 좀 빈약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를 막 뺏겨가는 상황에 막 어수선한 전국이었기 때문에 생략된 내용들도 많고 기록이 돼 있더라도 조금 일본에 의해서 막 이렇게 미화된 내용들이 많아요. 고종이 퇴위된 다음에 고종실록을 쓰는데 일본이 개입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실록을 완전히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기록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고종실록이나 순종실록은.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메꿔주는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사료가 이 황현이 남긴 뭐다? 매천 야로부다. 근데 황현도 이때 나라가 망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쉬었다 할게요.